김수진은 대학교 1학년 때 박민호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민호는 유머러스하고 활기찼으며 언제나 수진을 웃게 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일요일마다 긴 산책을 즐겼고 캠퍼스 내 빈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곤 했다. 민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정했고 수진의 부모님과 그의 가족 모두 그 성품을 아꼈다. 민호의 여동생 박지은은 농담 삼아 오빠가 언니랑 헤어지면 우린 언니가 아니라 오빠를 그리워할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마지막 학기가 되었을 때 민호는 여의도에 있는 대형 투자회사에 취직했고 수진은 교직 이수를 마치고 분당에서 교사 자리를 얻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민호는 그녀를 여행에 데려갔다. 그는 부산 해운대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반지를 꺼내 수진에게 프러포즈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고 주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9년 후 32세가 된 수진은 쌍둥이 민준과 서연을 키우며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박봉과 긴 근무 시간에 지친 그녀는 결국 사직을 결심했다. 대학 시절 단짝 친구였던 이혜정 덕분에 그녀는 5개월 만에 새로운 진로를 찾았다. 혜정은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로 언제나 수진을 모험의 세계로 이끌었다. 어느 날 혜정은 자신의 상사가 주최하는 결혼식에 동행해 달라고 수진을 제주도로 초대했다. 민호와 상의하고 그의 격려를 받은 수진은 제주도에 가기로 동의했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은 혜정이 훨씬 어린 신랑 들러리와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신부의 사촌인 은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은지는 유능한 이벤트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말은 수진에게 영감을 주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자신의 조직력을 살려 이벤트 관리 회사 위플랜유플레이를 설립했다. 2년 후 수진의 사업은 번창했고 특히 한국의 해안가 휴양지에서 열리는 데스티네이션 웨딩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때 수진은 최태준을 만났다. 그는 부산, 경주, 강릉의 부티크 호텔을 소유하고 있어 데스티네이션 웨딩에 완벽한 장소를 제공하는 인물이었다. 26세 때 태준은 경주에 있는 낡은 한옥 저택을 매입해 밤낮 없이 일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기한에 맞춰 호텔을 개장했다. 처음에는 성장이 더뎠지만 4년 차에 수익을 냈고 이후 5년 동안 부산과 강릉에 호텔을 추가로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태준은 사업에 헌신적이었지만 고급 와인과 춤, 사교 모임을 즐기는 여유도 있었다. 그는 진정한 독신주의자로 알려졌지만 까다로운 성격은 아니었다.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고 장기적인 관계를 찾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0세의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기 약 16개월 전 태준과 그의 매니저 정미경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호텔 산업 박람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진의 부스를 방문하게 되었다. 태준은 수진의 프레젠테이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45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태준은 그녀의 경험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적인 질문과 개인적인 질문을 모두 던졌다. 결혼 반지를 낀 수진은 이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미경은 태준의 전문성과 유쾌함이 어우러진 태도를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가 수진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대화가 끝날 무렵 태준은 수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가족 이야기를 하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들은 다음 주에 수진이 경주에 있는 그의 호텔을 방문해 점심을 먹고 투어를 하기로 계획했다. 수진의 방문은 매우 순조로웠다. 그녀는 약속보다 일찍 도착해 인근의 불국사를 둘러본 뒤 태준과 미경을 만났다. 직원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는 그들의 환대에 매우 만족했다. 호텔 로비에서 그녀는 짙은 남색 셔츠에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태준을 보았다. 그의 옷차림은 강인한 이목구비와 짙은 눈동자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수진은 자신이 매우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남편 민호 외에는 다른 남자에게 거의 눈길을 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부산, 경주, 강릉의 부티크 호텔을 소유한 최태준은 그의 외모와 카리스마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경주 호텔 투어를 위해 만났을 때 태준은 수진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근면함과 성공에 대한 존경심을 공유하며 즉시 친밀해졌다. 수진은 비즈니스에서 외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검은색 여름 원피스와 샌들을 착용했다. 투어 내내 태준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으로 수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야생화 장식과 그녀가 좋아하는 피노 누아 와인을 곁들인 점심을 함께 즐겼다. 태준의 매력은 분명했지만 수진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술을 자제하며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호텔을 둘러보았고 수진은 리조트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태준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결혼식 및 가족 행사 유치를 위한 잠재적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태준은 수진의 손을 잡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악수를 한 뒤 그녀의 볼에 가볍게 키스했다. 수진은 태준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결감을 느꼈지만 민호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 딸 서연이 두고 내린 동화책을 발견하고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수진은 태준을 생각한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과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호텔로 돌아온 태준은 저녁 해변 조깅을 하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침대에 누운 그는 오늘 하루 특히 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만났던 다른 아름다운 여성들과 달리 수진은 내면과 외면 모두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그는 그녀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민호는 집에서 아이들인 민준, 서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수진이 돌아오자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서연이는 이웃집 고양이와 놀았던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진은 어쩌면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인지 민호와 사랑을 나누었다. 이후 6개월 동안 수진은 윈드필드에서 4번의 행사를 조직했다. 태준의 섬세한 배려와 잦은 방문은 수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호는 초기에 태준이 없을 때 딱 한 번 그녀와 동행했었다. 어느 날 밤 성공적인 결혼식을 마친 후 수진과 미경은 테라스에 남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미경은 신발을 벗으며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라고 물었다. 수진은 동의했다. 미경은 태준이 수진에게 끌리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그녀를 쫓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태준과 엮이는 것이 수진의 결혼 생활을 망칠 수 있으며 태준은 그녀와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정했다. 수진은 민호를 깊이 사랑하고 그에게 상처 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태준의 매력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혼란스러워했다. 미경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했다. 그녀는 태준의 유혹보다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라고 조언했다. 수진은 잠재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감정과 씨름했다. 샴페인을 몇 모금 마신 수진은 생각에 잠겼다. 미경은 수진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기다려주었다. 살면서 한 번도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민호와 빨리 사랑에 빠졌지만 태준과 함께 있을 때면 제가 통제력을 잃는 것 같아요. 길을 잃은 기분이에요. 수진은 인정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6개월 전만 해도 외도라는 생각 자체에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지금은 갈등하고 있어요. 결혼은 쌍방의 약속이고 민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저는 이걸 고려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미경이 부드럽게 물었다. 제안의 80%는 민호와 아이들에게 충실하고 싶어요. 이건 훌륭한 비즈니스 거래이고 전문성을 유지하고 싶지만 20%는 바람을 피우고 감정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미경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다음 날 미경은 태준과 대면했다. 만약 수진 씨를 쫓아다니면 전 그만둘 거예요. 당신과 7년을 일해서 잘 알잖아요. 그녀는 경고를 남기고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갔다. 3주 후 갑작스러운 폭우가 야외 결혼식을 중단시켰다. 수진과 미경은 행사를 수습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늦은 밤 수진과 태주는 단둘이 남게 되었다. 태주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수진을 위로했다. 마음이 약해진 수진은 그에게 기대었고 그들은 키스했다. 태주는 강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강요는 없었다. 수진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다. 그들은 밤을 함께 보내며 이 외도를 비밀로 유지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수진은 의심을 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태준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가기 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른 아침 떠났다. 태준은 뒷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일요일 오후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인 서연과 민준이 달려나와 포옹하며 주말 이야기를 쏟아냈다. 금요일 점심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기쁨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빠가 우리를 빅키티 파크놀이 공원에 데려갔어요. 어제 거대한 미끄럼틀을 탔어요. 랄프 아저씨도 돌아왔고 옆집 최 여사님이 쿠키를 가져다 주셨어요. 아빠가 아침으로 미키마우스 모양 팬케이크를 만들어주면서 다음 주에는 에버랜드에 갈 수 있대요. 엄마, 아빠가 엄마를 놀이기구에 태워준 적 있어요? 아빠와 놀이기구 이야기를 듣자 수지는 최근의 외도를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민호가 근사해 보이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를 안으며 말했다. 여보, 결혼식 행사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오니 좋네요. 우리 쌍둥이들은 어땠어? 우린 엄마 보고 싶었어, 신데렐라. 하지만 아빠랑 주말 보내는 것도 좋았어요. 당신 사업이 잘 돼서 기뻐. 뉴스에서 폭풍 후 소식을 보고 당신이 바쁠 줄 알았어. 내가 와인 한 잔 가져다 주고 발 마사지 해줄게, 이 멍청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를 잃을 순 없어. 그 후 그들은 와인을 들고 욕조로 향했지만 민호는 피곤하다며 건너뛰자고 했다. 수지는 안도감을 숨기며 동의했다. 월요일에 민호는 화요일 데이트를 제안했고 그녀는 기꺼이 동의했다. 화요일 이른 아침, 민호는 두 사람의 짐을 챙기고 쪽지를 남겼다. 신데렐라 데이트 복장을 입고 오후 4시까지 준비해줘. 4시에 그들은 혜정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영종도의 리츠칼튼 호텔로 차를 몰았다. 수지는 혜정이가 자고 가는 거야? 응, 난 옷 안 챙겼는데 트렁크에 가방 있어. 당신이 아이들 씻기는 동안 혜정이가 챙겼어. 내 속옷 서랍을 뒤지게 했어? 응, 뭔가 찾더니 걱정 말라면서 속옷 사러 데려가겠다고 하더라. 바보 같은 기집애. 그들은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자정이 넘도록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그건 더 많은 돈과 줄어든 출장을 의미했다. 심지어 주말 결혼식 행사에 그녀와 동행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드러났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그를 칭찬했다. 그들은 관계를 이어갔다. 수지는 민호에게 사업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안심시켰고 그는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당신은 정말 일을 잘해, 그가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났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이걸 망칠 순 없어. 그녀는 태준과의 비밀 관계를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닥쳐올 비극은 예상하지 못했다. 수지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태준이 떠나면 자신은 민호 곁에 남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다. 다음 달 민호는 회사의 파트너로 승진했다. 수지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며 태준과의 미래를 이어갈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사업 시작 때부터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민호와 아이 둘로 충분하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6월 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진과 태준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있을 때 미경이 들어왔다.
두 분과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미경이 앉으며 말했다. 최 대표님, 4개월 전 우리 대화 기억하죠? 두 분이 만약 만난다면 전 나가려고 했어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태주는 침착했다. 폭풍우 치던 밤, 두 사람이 키스하고 침실로 가는 걸 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당신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결과를 무시하고 있어요. 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할 거고 8월에 이벤트 관리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대구로 이사할 겁니다. 수진을 돌아보며 미경이 말했다. 제가 경고했잖아요. 이건 당신 가족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 민호 씨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이 우리 업무 관계에 영향을 주게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저와는 일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그녀가 방을 나가자 수진과 태준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태준이 말했다. 난 집에 갈게. 이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해. 며칠 후에 전화할게. 수진은 분당으로 차를 몰고 가 메리어트 호텔에 체크인한 뒤 위스키 한 병을 사서 마시며 잠들 때까지 울었다. 미경은 약속을 지켰고 마지막 2주간의 업무를 마치고 대구로 떠났다. 태주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수지는 미경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문자만 보냈다. 내 행동이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내가 경고했지만 난 멈출 수 없었어. 9월 초 죄책감으로 인해 수진과 태준의 관계는 긴장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끌림은 여전했다. 10월 늦은 결혼식 행사가 끝난 토요일 저녁, 그들은 다시 미래를 가졌다. 그들은 태준의 BMW를 타고 동해안의 외딴 별장으로 향했다. 세상에, 여기 정말 아름다워. 수진이 태준을 안으며 속삭였다. 수진은 민호에게 강릉 지역 답사를 간다고 했고 일요일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 체크아웃한 후 정부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 빼고 수진과 태준은 해변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었으며 남쪽으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정동진에 들러 와인을 마셨다. 수진은 자신의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은 행복하며 외도는 통제하에 있다고 믿으며 만족감을 느꼈다. 12월 초 수진은 태준의 강릉 호텔에서 결혼식을 계획했다. 수진을 놀래켜주려고 계획한 민호는 자신의 이름으로 방을 예약하고 꽃, 그녀가 좋아하는 와인, 목욕 오일을 준비하여 관계를 다시 뜨겁게 하려 했다. 수진은 민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민호는 리허설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진을 놀라게 하려 했다. 그는 앞서 태준을 보았지만 몸을 숨겼다. 수진을 찾는 동안 그는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선 안 돼요. 방에 갈 때까지 기다려요. 모퉁이를 돌자 민호는 수진과 태준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수진은 민호를 보고 소리쳤다. 민호 씨? 이게 뭐야? 태준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민호는 비통함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흐느끼며 그를 위로하려 했다. 고통과 분노에 휩싸인 민호는 이유를 물었다. 수진이 설명하려 하자 민호는 일어서며 분노를 터뜨렸다. 아니 수진아, 나한테 말 걸지 마. 저 자식 방으로 데려가. 최태준, 그녀는 이제 내 거야. 그는 등을 돌리고 걸어가며 수진을 거부했다. 수진이 손을 뻗었지만 그는 소리쳤다. 만지지 마. 넌 내 전부였어. 그런데 이제 네가 다 망쳤어. 내 그 잘난 정부랑 꺼져버려. 그리고 날 내버려둬. 수진은 지난 1년 동안 가져본 적 없는 유일한 이성의 끈을 잡고 저항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호를 보내주었다. 지금은 설명하거나 위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으니 그를 혼자 두어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충격을 받은 채 태준에게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전화를 걸려고 시도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자신이 저지른 엉망진창인 상황에 공포를 느꼈다. 그 사이 민호는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집에 도착한 그는 최 여사와 아이들을 마주하기 전
사무실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을 계획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수진에게 쪽지를 써서 책상 위에 남겼다. 수진아, 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가. 넌 내 심장과 영혼을 짓밟았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집에 올 때는 먼저 이메일을 보내. 네가 도착하기 전에 내가 나갈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널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지금은 네가 한 짓 때문에 네가 증오스러워. 태주는 민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책상 위의 쪽지를 보고 태주는 더 조심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수진을 도울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쪽지를 그녀의 침대 옆 탁자에 두고 방 밖에서 지켰다. 수진은 감정의 동요로 지친 채 아침 6시에 깨어났다. 세수를 하고 울다가 쪽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무너져 내려 흐느꼈다. 태준이 들어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안아주었다. 태준을 비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공동의 선택이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미경의 경고를 기억했고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수지는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이 결과들을 안고 진정되는 대로 집으로 갈게요. 태준 씨.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알아요. 수진 씨. 모든 게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멋진 여자이자 친구예요. 고칠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제가 항상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줘요. 태준이 대답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상처가 되지 않길 바라지만 아마 우린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친구로서 그녀를 꽉 안아준 뒤 떠났고 직원에게 그녀의 차를 가져다 주되 혼자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상황을 아는 직원은 조용히 업무를 수행했다. 집까지 15분 남았을 때 수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이 잠들면 이야기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래요. 민호가 답장했다. 신데렐라, 아이들 밥은 먹였어.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연락이야. 내 요청을 존중해줘. 그녀는 울었다. 신데렐라라는 이름이 다시는 그에게서 불리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그를 깊이 배신한 사람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긴 주말이 지나고 민호가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희망을 품고 즉시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 씨. 전화 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침착하지만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 5시쯤 집에 갈 거야. 노력해볼게. 아이들 앞에서는 몇 시간 동안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빈 방에서 잘 거야. 내일 아침까지는 서로 말하지 말자. 알겠지? 네, 민호 씨. 수진이 작게 말했다. 언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 오후에 최 여사님이 아이들을 봐주실 거야. 공원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토요일은 하루 종일 아이들과 보내야 해.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의 말은 그녀에게 주먹으로 맞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동의하며 말했다. 알겠어요, 사랑해요. 민호가 대답했다. 제발 그런 애칭은 쓰지 마. 우린 악몽 속에 있는 성인이야. 거기에 사랑을 끌어들이지 마. 혹은 나에 대한 감정도 다시는 내비치지 마. 그가 전화를 끊었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 피자를 먹고 영화를 보며 간간히 웃기까지 하면서 간신히 버텼다. 토요일도 비슷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려 애썼다. 가장 힘든 순간은 해변에서 가족이 다 같이 껴안았을 때였는데 수지는 민호의 공허한 눈빛을 보았다. 일요일 아침, 그들은 잠옷 차림으로 팬케이크를 먹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외출할 거고 최 여사님이 봐주실 거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실망했지만 받아들였다. 공원에서 그들은 이야기할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민호는 수진을 마주보고 앉았고 그의 얼굴은 마치 무슨 일이 닥칠지 예상하려는 듯 공원 쪽을 향해 있었다. 괜찮다면 당신이 먼저 말해줬으면 해. 민호가 시작했다. 내가 먼저 말하면 내 말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중간에 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편하게 해. 준비되면 시작해. 수지는 이것이 협상처럼 느껴졌지만 자신의 잘못이기에 민호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 씨.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들은 생략한 채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저는 거의 8개월 동안 태준 씨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다른 누구에게 끌린 적은 없었어요. 우리 관계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를 쫓아다닌 건 아니지만 그의 우정과 호의를 거절하지도 않았죠. 처음부터 그에게 끌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처음 함께했던 날, 그는 저도 그만큼 원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강요는 없었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일어난 모든 일은 제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민호 씨. 하지만 전 수개월 동안 제 마음의 일부를 당신에게 숨겼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제 일부는 태준 씨와 함께였어요.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저 자신도 속였어요. 기만은 제 자신부터 시작된 거죠. 저는 당신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배신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워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절망과 고통 속에 흐느껴 울었다. 수지는 그를 보며 자신이 그에게 입힌 상실의 크기를 깨달았다. 10분 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속삭임처럼 작았다. 수진아, 이게 부부로서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 모르겠어. 그냥 실수였다고 폄하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지만 내가 진심으로 다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수지는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고통을 느꼈다. 그가 말을 이어갈 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넌 내 등 뒤에서 8개월이나 몰래 태준을 만났어. 난 널 완전히 믿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어. 신데렐라는 죽었고 우리를 구해줄 왕자님은 없어. 난 절망을 느꼈고 그게 너무 싫었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지금 당장이나 가까운 미래에 이혼하진 않을 거야. 아이들에게 이혼은 사별보다 더 나빠. 하지만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11년 동안 우리가 예전 같을 거라고 척할 순 없어. 난 널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괜찮은 척할 수도 없어. 꽉 막힌 기분이고 절망적이야. 이번 주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대처 방법을 찾아볼 거야. 수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민호는 재빨리 덧붙였다. 널 위해서나 우리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정신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야. 수진이 물었다. 우리는 어디서 지내야 하죠? 호텔이나 아파트?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당분간은 집에서 지내자. 매주 나는 밤샘 출장을 갈 거고 주말에는 네가 일을 계속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지금 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태준이랑 계속 만나도 돼. 민호 씨, 그럴 생각 없어요. 수진이 반대했다. 민호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네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난 널 신경 쓰지 않아야 해.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심리 상담가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보호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지. 그때까진 알아서 해. 그들은 서로 닫거나 위로하지 않은 채 30분 동안 울었다. 미경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그 결과는 수진에게 모든 상황은 견딜 수 없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달 동안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모든 게 정상인 척 연기했다. 서연이의 축구 시합과 민준이의 태권도 수업에 아주 그럴듯하게 참석했고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조차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수지는 대화하고 싶어 했고 민호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수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지만 그것이 민호의 배신감과 굴욕감을 줄여주진 못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밤샘 출장이 있다고 말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임을 깨달았다. 회사에서 새로운 파트너가 된 민호는 분석과 리스크 평가, 투자 기회 파악에 매우 능했다. 이제 그는 그 사고방식을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여 수진과 함께 머무르는 것에 장단점을 저울질했다. 그는 아이들의 행복, 가족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는 회사의 관점, 그리고 결혼 유지와 이혼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했다. 또한 수진의 감정과 그녀의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는 모두에게 최선일 수 있는 획기적인 세 번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민호는 출장 셋째 날 밤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는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테라스에 앉아 계획의 모든 측면을 검토했다. 2주 후 계획이 구체화되자 민호는 수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여사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수진을 태워 그녀의 외도를 처음 논의했던 그 공원으로 갔다. 바로 그 피크닉 테이블에서 그들은 대화를 이어갔다. 민호가 시작했다. 수진아, 지난 몇 주는 우리 둘 다에게 지옥 같았어. 생각할 시간을 줘서 고마워.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내 대답을 듣고 싶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가 계속했다. 모든 걸 다시 들추고 싶진 않아. 특히 내가 태준과 함께 있는 걸 본 그날 밤, 네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했지. 난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우리와 아이들에게 헌신했어.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을 때조차도 내 마음속에서 너를 대체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 난 우리가 함께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에 대한 너의 신의에 대해 내가 틀렸었어. 수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민호에게 애원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민호는 대답하기 전 시선을 돌렸다. 네가 진심이라는 거 알아, 수진아. 나도 고려해봤어. 한편으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용과 용서가 있을 수도 있겠지. 수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지만 민호는 계속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그건 나한테 맞지 않아. 첫째, 난 너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어. 난 항상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할 거야. 둘째, 난 남편으로서 널 만질 수가 없어. 네가 나 대신 선택한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 넌 내가 아니라 그를 원했잖아. 태준의 잔영을 보지 않고 널 바라볼 방법이 없어.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는 민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고 정절을 약속하고 싶었지만 그의 신뢰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싶어요, 민호 씨. 하지만 저는 우리가 싸울 가치가 있냐고? 그가 눈에 분노를 띠며 처음으로 묻자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 내가 매일 뭘 했다고 생각해?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아이들과 시간 보내고 네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한 싸움 아니었어? 넌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웠는데, 수진아? 태준 옆에 있으면서 넌 8개월 전에 싸움을 멈췄어. 그리고 이제 와서 나보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자고?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너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수진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널 믿겠어? 아마 넌 들켰다는 걸 후회할 뿐일 거야. 다시 마음을 나누고 싶지만 그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넌 기만과 거짓말로 우리를 파괴했어. 우린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야. 리츠 칼튼에서의 그 밤이 내가 태준과 함께한 후였다는 걸 깨달았어. 넌 그놈이랑 뒹굴고 집에 와서 내가 징징거리는 걸 받아주며 저녁을 먹었지. 넌 내가 나의 충실한 아내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정말 멍청해 보였겠다. 네가 날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을 때 기뻤는데 이젠 아니야. 수지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에게 준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만 느낄 뿐이었다. 그가 옳았다.
그는 매일 그들의 관계를 위해 싸웠지만 그의 사랑을 배신한 건 바로 그녀였다. 그녀의 부정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랑했던 남편에게 너무나 잔인했다. 그녀의 열정적인 사랑과 이기심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혼할 건가요, 민호 씨?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어 물었다. 아니, 수진아. 난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와 결혼 생활을 계속하지도 않을 거야. 난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해결책을 찾고 있어. 고통과 상실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게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 믿어.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할게. 몇 주 안에 알게 될 거야. 너에게 뭘 하라고 하진 않겠어, 수진아. 하지만 내 단계와 길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 내 선택에 대한 내 의견은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내 이익이나 우리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내 결정을 이해하게 되면 넌 너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겠다면서. 지금 공유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진이 대화의 방향에 당혹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녀는 그를 안고 싶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받아들인 듯 차분하게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눴고 수지는 모호한 설명에 대해 조심스럽게 캐물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 확신했다. 몇 달 전, 내 친구이자 동료인 미경 씨가 경고했었지. 우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를 계속 따라가면 결국 그가 나타나 빚을 요구할 거라고. 그녀 말이 맞았나 봐. 민호는 미경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수진과 태준에게 경고하려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것은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다. 게다가 네가 태준이랑 놀아나기 전에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잖아. 넌 나에게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냥 계속했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자 그녀는 흐느꼈다. 수지는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울며 팔에 고개를 파묻었다. 민호가 움직였고 그녀는 혹시 그가 와서 안아줄까 생각했다. 하느님, 제발 그가 와서 안아주게 해주세요. 그녀는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가 말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왔어. 그리고 일부 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언젠가는 전액을 지불할 때가 오겠지. 2주 4일 후 민호는 매주 떠나는 출장길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추스르고 고통을 이겨내곤 했다. 그가 아이들에게 작별의 포옹과 키스를 할 때 수지는 그가 평소보다 더 슬퍼 보인다고 느꼈다. 24시간일지라도 작별 인사를 하는 게 그에게 무척 힘든 일임이 분명했다. 수지는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잠을 좀 더 잘 잤다. 민호는 최 여사님 댁에 아이들을 하룻밤 맡기라고 제안했다. 최 여사님과 그녀의 고양이는 아이들에게 거의 이모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와인 몇 잔 마시고 푹 자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수지는 동의했고 최 여사님은 기꺼이 어린 친구들을 맞이했다. 새벽 5시 30분. 수진의 휴대전화가 3분 동안 계속 울린 뒤에야 그녀는 벨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열고 받았다. 화면에는 긴급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여보세요. 수진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박민호 씨 부인 김수진 씨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네, 전데요. 무슨 일이죠? 죄송합니다만 박민호 씨 부인 되시죠? 대기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918호 맞습니까? 네, 그녀는 거의 소리치듯 대답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운전하시는 차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형 렉서스 ES 짙은 회색이에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안타깝게도 남편분께서 강원도 미시령 옛길 서쪽 79번 국도 인근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오한돼, 세상에.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괜찮은가요? 병원에 있나요? 아니면 구급차에 있나요? 유감스럽게도 부인. 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시 씨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1시간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지는 멍하니 굳어 움직일 수도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 현실이 닥쳐오자 그녀의 비명은 근처에 있는 누구라도 깨울 만큼 컸다. 그녀는 거의 1시간 동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지르며 울다가 기진맥진해졌다. 정신이 들기 시작하자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언제 말해야 할까? 수지는 친정엄마와 대구에 계신 민호의 부모님께 전화해야 했다. 친구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운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혜정은 유럽 출장 중이라 며칠간 도울 수 없었다. 수지는 물로 세수하고 급히 옷을 입고 머리를 묶은 뒤 문으로 향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녀는 생각했다. 문을 연 사람은 가정법원 변호사이자 민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강동원 변호사였다. 그는 매우 침통해 보였다. 수진 씨 소식 들었어요. 아침 뉴스에 사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그의 품에 쓰러져 흐느끼며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강 변호사가 현관에서 잠시 그녀를 부축하고 있을 때 최 여사가 목욕 가운 차림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수진이 너무 슬퍼 말을 잇지 못하자 강 변호사가 대신 설명했다. 최 여사는 울면서 즉시 수진을 껴안고 위로했다. 몇 분 후 수진은 서울대병원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 일을 봐야 해요. 내 민호 씨를 봐야 한다고요. 강 변호사와 최 여사는 그녀가 잠시 아이들을 보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는데 동의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 곧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강 변호사가 운전하여 수진을 데려갔고 5분 만에 그들은 도로 위에 올랐다. 수진의 전화기는 친구들의 전화와 문자로 계속 울려댔다. 그녀는 첫 비행기로 올라오겠다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후 민호의 부모님인 박영감님과 이 여사님께 소식을 알렸다. 그들은 비통해하며 가장 빠른 KTX를 타고 오겠다고 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도착하기를 희망했다. 수지는 전화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후 5일은 악몽과도 같았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도와주신 부모님들과 최 여사님께 감사하고 당국 및 보험회사와 이야기하고 수진에게는 3개의 별도 생명보험 증권이 있었다. 장례를 준비하고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을 예약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일은 끝이 없어 보였다. 수지는 또한 의문에 시달렸다. 민호는 왜 이른 아침에 텅 빈 도로에서 시내와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을까? 아무도 무모한 행동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과속을 하고 있었다. 독성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호의 몸에서는 혈액만 검출되었다. 알코올, 약물 또는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물질도 없었다. 위 내용물 검사 결과 전날 저녁 스테이크, 샐러드, 감자를 먹었고 물만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는 망연자실했다. 태주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려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그는 그녀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메시지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경은 새 고객과 회의 중에 비보를 들었다. 그녀의 조수 스테이시는 그녀의 슬픈 표정을 보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미경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결식은 금요일 아침에 열렸고 민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참석했다. 수지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쏟아지는 미담들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충직하고 사려 깊고 관대하며 타인을 존중했는지 깨달았다. 이는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녀가 민호에게 더 신경 썼다면 태준과의 외도는 없었을 것이고 민호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아야 했다. 일요일 늦은 오후 강 변호사가 집에 나타났다. 그는 수진의 어머니, 시어머니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수진이 계단을 내려왔을 때 강 변호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물을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시작했다. 수진 씨, 제가 지시받은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이지만 오늘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의뢰인은 민호입니다.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헐떡였다. 제 의뢰인이 민호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의 변호사로서 법적, 재정적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지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누군가 사고의 결과를 아니면 사고 자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강 변호사는 그녀의 혼란을 이해했다. 민호는 저에게 구두로 그리고 서면으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친구로서 해주겠다는 제 제안에도 불구하고 업무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는 자신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을 모르지만 이것이 민호가 당신에게 쓴 편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당신이 열어 읽기 전에 즉시 떠나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강 변호사에게서 편지를 받으며 손을 심하게 떨었다. 그가 또 무엇을 시켰나요? 그녀가 물었다. 강 변호사는 다소 난처해 보였지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 하지만 이건 저와 제 의뢰인 민호 사이의 기밀 정보입니다. 그는 우리 대화의 세부 사항, 제 임무, 그의 소원에 대해 어떤 것도 누설하지 말라고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강 변호사는 일어나서 수진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수진은 편지를 열었고 파이퍼 아마도 애완동물이나 환상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의 빛, 수진아, 넌 내가 죽었고 장례식도 끝났다는 걸 알고 있겠지. 강 변호사가 이 종이를 주고 떠났을 거야.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장모님 댁에 가 있어.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테니까. 몇 시간 동안은 집에 오지 말라고 알렸어. 이게 세 번째 선택지야, 수진아.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난 온 마음을 다해 널 사랑했고, 이제 그건 사라졌어. 내가 앗아갔지. 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 첫째, 2주 전. 내가 강원도 산속 독수리 둥지, 호숫가에 3,000평의 땅을 샀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79번 국도를 운전했던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 사고가 난 그곳 말이야. 문제는 내가 승진했고, 우리 둘 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부동산을 샀다는 거야. 그건 너와 아이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어야 했어. 여름과 긴 주말에 우리가 집을 짓고 가꿀 수 있는 곳 말이야. 물론 부동산을 산 건 처음부터 속임수, 껍데기일 뿐이었지만 어쨌든 넌 약속을 지켜야 해. 보험 회사들은 내 생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보상하지 않을 거야. 난 자비를 하러 그 작은 별장에 갔다가 일어나기로 했어. 일찍 출발해서 집에 가려고 했지. 9시 30분에 고객과 회의가 있어서 서두르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거야. 보험 회사들이 조사는 좀 하겠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네가 이 이야기를 유지한다면 강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보험에 관해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유언장을 변경했어. 내 재산의 90%, 약 40억 원은 아이들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들어갈 거야. 아이들은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내는데 필요한 건 뭐든지 받을 수 있어. 나머지는 아이들이 30세가 되면 똑같이 분배될 거야. 강 변호사가 공평하게 나눌 거야. 때가 되면 세부 사항은 내가 처리할게. 너에게는 10%, 즉 약 4억 원을 남길게. 내가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비로 쓰라고. 내 양심이 허락했다면 한 푼도 남기지 않았겠지만 네가 내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걸 이해하니까 우선은 그 돈으로 충분할 거야.
그리고 우리 예쁜 아이들에 대해서 말인데 얼마 전 내가 심리학자의 조언을 이야기했었지. 아이들에게는 이혼보다 사별이 더 견디기 쉽다는 거. 난 철저히 조사했고 이게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찾았어. 그게 내가 너와 이혼할 수 없었던 이유야, 수진아. 난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날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설명해 주길 바래.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아이들이 이혼에 따르는 버림받은 느낌 없이 상실감을 슬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둘째, 네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할 순 없어. 태준이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가 관심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무엇을 하든 제발 무엇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해줘. 9년이나 10년 후면 집을 떠날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내 정부를 아이들에게서 멀리하는 게 좋을 거야. 셋째,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이 있어. 이 편지를 다 읽으면 제가 남지 않도록 태워버려. 보험회사가 이걸 발견하면 우리 아이들의 재정적 미래가 망가질 거야. 몇 번 더 읽어보고 제발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라도 있었다면 이 편지를 태워줘. 걱정 마. 언젠가 다시 내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몰라. 민호가.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서럽게 흐느꼈고 바닥에 주저앉아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외도의 결과에 짓눌려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 1시간쯤 지나 겨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편지를 2번 더 읽은 뒤 벽난로로 가서 작은 재무더기만 남을 때까지 태웠다. 파이퍼 환영가 정말로 부름에 응한 것 같았다. 박민호가 강원도 79번 국도에서 사망한 지 12년이 지났다. 사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 즉 그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배신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순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머지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일 뿐이었다. 일은 벌어졌고 수지는 재혼하지 않았으며 민호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소원대로 4억 원을 사용해 가족들이 슬퍼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녀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사업이 주로 결혼식과 가족 행사에 집중되어 있어 꽤 힘들었다. 그녀는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하며 인맥을 쌓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가끔 데이트도 했지만 민호 같은 사람은 절대 찾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심리 상담은 그녀가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한다면 아들 민준이를 배신하는 게 아닐까 자문했다. 딸 서연이는 데이트도 하고 행복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그들은 말했다. 그래, 아빠는 항상 내가 행복하길 바랐지. 그녀는 생각했고 그 사실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킨 것을 정당화했다. 고통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다. 태준의 경우 민호가 죽고 약 4개월 후 수진에게 편지를 보낼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느꼈다. 미경은 그들이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태준은 여전히 충실한 친구였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결심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정말 미안해, 나중에 보자. 수지는 나도 그래, 안녕이라고 답장했다. 그들은 다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민준과 서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엄마를 닮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민준은 연세대학교에서 호텔 경영과 마케팅을 전공했다. 아빠를 닮아 데이터 분석에 흥미를 느낀 서연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문제 해결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8살이었지만 둘 다 이 상실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 아빠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뼈아픈 그리움은 늘 존재했지만 엄마와 조부모님은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빠에 대한 기억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따스한 어느 봄날 아침,
수진이 아파트 책상에 앉아 경영진을 위한 휴양 프로그램의 새 계약서를 검토하며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동원 변호사가 서 있었다. 강 변호사님, 몇 달 만이네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포옹하려 손을 내밀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네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다. 강 변호사는 그녀를 안았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그의 말투가 사무적임을 눈치챘다. 이건 단순한 친구 간의 만남이 아니었다. 물론이죠, 변호사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몇 분만 있다 갈 거예요. 그들은 주방 식탁에 앉았고 강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아시다시피 오늘이 민호의 45번째 생일이었을 날입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다. 오늘이 4월 7일 민호의 생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강 변호사가 가면 바로 아이들에게 전화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시다시피 민호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변경하고 남겼습니다. 그가 사망할 경우 수행해야 할 지침들을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가 아니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친구로서 다그쳐봤지만 변호사로서 저는 그의 소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놀라움과 혼란으로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님? 민호가 죽기 전에 저에게 절대 돌려받지 못한 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 정확히 6시에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우편 배달부가 대구의 사서함에서 온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일찍 깨어난 게 좀 짜증났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호가 쓴 12장짜리 긴 편지와 정미경이라는 사람이 쓴 짧은 자필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원망과 고통, 그리고 기억들이 뒤섞여 떨리기 시작했다. 강 변호사가 계속했다. 쪽지에는 간단히 주의 깊게 읽고 지시를 따르세요라고 적혀 있더군요. 민호의 쪽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첫 줄이 딱 민호다웠습니다. 이봐 친구. 침대에서 일어나. 자네가 내 미완의 일을 끝내도록 도와줘야겠어. 내 저는 아침 6시인 거 알아. 내가 정확히 6시라고 말했고 그들이 확실히 믿을 만하도록 돈을 좀 더 냈어. 쪽지의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수진 씨, 민호가 저에게 모든 것을, 일어난 모든 일을 아주 상세하게 말해줬다는 건 말씀드리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곱씹어 보도록 잠시 멈췄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민호같이 훌륭한 남자에게, 당신에게 모든 사랑과 헌신을 바친 사람에게, 결국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람에게 그럴 수 있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강 변호사는 일어나서 자신의 임무를 마치기 위해 수진에게 하얀 봉투를 건넸다.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가 말했다. 수진 씨, 다시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니까 연락하겠지만요. 만약 모임에서 당신을 만나면 예의는 갖추겠지만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수지는 겨우 입을 열어 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등을 돌려나갔지만 떠나면서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기적인 소년. 봉투는 그녀에게 열어보라고 도전하듯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필체를 알아보았다. 민호의 것이었다. 몇 분이 걸렸다.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기까지. 마침내 그녀는 해냈다. 수진아, 오늘 아침으로 우릴 이끈 그 사건들로부터 12년이 지났네. 너에게 쓴 지난번 편지에서 언젠가 다시 내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언젠가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었지. 그리고 오늘 그날이 왔어. 첫째, 미경 씨가 너에게 태준이랑 놀아나지 말라고 충고했을 때, 네가 무시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
그녀는 내 의도를 아는 세상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녀는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어. 심지어 아이들을 대구로 데려와서 자기를 보게 해달라고도 했지. 상상해봐, 진짜 인격을 갖춘 여자야. 널 만나기 전에 그녀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내가 거절하자 그녀는 내 소원대로 해주기로 동의했어. 둘째, 내 첫 번째 요청은 그녀가 이 종이를 오늘 내 45번째 생일까지 보관하는 거였어. 그날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이 종이를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기로 했지. 정확히 아침 6시에 강 변호사에게 내 편지를 읽고 너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낼 예비 계획도 세워뒀지만 강 변호사와 미경 씨가 건강해서 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랐어. 오늘 아침 민준이와 서연이도 나에게서 비슷한 편지를 받았을 거야. 12년 전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적은 편지 말이야. 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그들은 이제 성인이고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어. 한국의 보험 사기 공소시효는 7년, 미국 기준 4년이 지났으니 아이들의 상속권은 안전해. 이전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강 변호사와 미경 씨가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줄 거라 확신해. 지난 12년 동안 네가 아이들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수습하느라 고생 좀 하겠네. 만약 아이들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질문이 아주 많을 거야. 넷째, 장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내 회사의 파트너 자격으로 비슷한 편지를 받으실 거야. 다섯째, 태준에 관해서는 오늘자 신문에 그가 너와 벌인 행각에 대한 전면 기사가 실릴 거야. 기사에는 너희 둘이 어떻게 멋진 결혼식 이벤트를 계획하고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나를 속이고 그가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는지 상세히 나와 있어.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으라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끝나지. 내가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진 못할지라도 한동안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길 바래.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면 둘이 만나서 고통을 달래며 좀 즐겨보던가. 참고로 기사에 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친구나 동료들이 너에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 여섯째, 수진아. 거의 13년 전 난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부들처럼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게 거짓말, 비극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지. 그러니 수진아, 넌 곡조를 선택했고 춤을 즐겼으니 이제 청구서 전액을 지불할 시간이야. 민호가. 수진이 민호의 메시지를 읽은 직후 그녀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6개월 후 태준의 부동산 3곳은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고 대구에 본사를 둔 투자그룹인 템플턴 그룹 미경의 회사에 매각되었다. 53세의 최태준은 재정적으로 파산했다.